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도 제가 머리에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건 아니고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이 잠정적으로 파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미국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36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이 36조 달러, 야,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저조차도, 경제를 공부한 저조차도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이 금액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외신 기사를 보다가 하나가 보도된 게 있어서 캡처해 왔는데요. 올해 미국 중앙정부에서 갚아야 될 미 국채에 딸린 원금 말고요. 이자만, 올해 갚아야 될 이자만의 금액이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예산이라고 하면 전 세계 국방부 지출이 제일 많은 2등 국가부터 10등 국가까지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국방부 예산보다 올해 미국이 갚아야 될 부채에 딸린 원금은커녕 이자로 내야 될 돈이 더 많다라는 건 실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교수님, 올해 미국이 갚아야 될 부채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9조 달러인데요. 이 9조 달러는 금액이 얼마냐? 올해 미국 GDP의 34%가 되는 금액입니다. 34%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은 반파산 상태구나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당연히 달러를 발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발권해서 어떻게든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의 미국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지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도 방법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관세만 한 게 없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소득세 다 내보셨을 거고, 또 회사를 경영해 보신 분들은 법인세도 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소득세, 법인세 이 세목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연말 연초에 딱 1년에 우리 한 번씩 내죠. 그런데 미국이 갚아야 될 국가 부채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매일 청구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기 들어올 때마다.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데 국가의 가장 주수입원인 소득세, 법인세 거치는 거, 미국 전체 조세 수입의 한 60%가 그건데요. 그건 연말 연초나 돼야 돈이 들어오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지금 돈 들어오는 세목이 뭐야? 했더니 바로 관세죠. 자동차 몇 대 들어올 때, TV 몇 대 들어올 때 그때 받는 일종의 입장료잖아요. 이번 달에 몇 개 들어왔습니다. 얼마 받았어? 얼마 받았습니다. 이리 줘. 나 빚 갚아야 돼. 아주 자금 흐름이 자신들의 부채를 갚는데 최적화된 세목인 거죠. 미국은 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걷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높이 보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관세 부과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제 개인 견해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번에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그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거둘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5천억 달러 정도래요. 아까 9조 달러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천억 달러가 아주 택도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CEO 데려다가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자르고 국가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뭘 갖다 판다고 했습니까? 골드카드. 뭐예요? 미국 이민 갈 수 있는 시민권, 더 정확히 말하면 영주권인데 영주권을 팔겠대요. 한 사람당 500만 불을 갖고 팔겠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이에요. 미국 시민 되려면 70억 내면 시민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런 장사까지 하게 된 가장 큰 근저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가장 거시경제적인 불안전성, 이 불안전성이 유발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미국의 국가부채, 또 한 가지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에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차기 정부가 이제 들었을 텐데요. 이 차기 정부는 미국이 지금 가려운 데가 바로 이 두 가지구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관세를 낮추거나 할 때 그걸 이해하고 교섭을 해야지, 거래를 해야지, 그냥 쟤네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했다가는 우리가 처방을 안 하면,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처방전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잘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들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해 왔는데요. 전 세계 국가부채 규모를 다 합친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중국도 지금 사실 살림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고요.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문제는 증가율입니다. 워낙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지금은 문제없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청사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 여사님이 듣고 가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왜냐하면 저도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부사장님들 세 분하고 중국 출장을 갔다 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또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중국은 올해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겠다라고 정책적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올바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혈전을 벌여야 될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 에너지 등등 이런 분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전폭적인 그 규제 완화, 그리고 제도 개혁, 그리고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육성책 이거를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가졌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무인 택시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도 11개 도시에서 무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근데 올해 이거를 50개 도시로 늘리겠대요. 우리나라는 무인 택시 안 하죠. 왜? 택시 운전 기사분들 일자리 어떻게 하려고요? 그잖아요. 그것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무작정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장 가서 삼성의 부사장님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차가 다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저랑 워낙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라서 편하게 얘기했어요. 박 교수님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기술 체험 해봅시다. 저 차들은 직원들 타고 보내고 우리는 무인 택시 한번 잡아서 타보자. 그래서 통역한테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는 무인 택시 타고 이제 3시에 호텔을 가는데 처음에 한 5분은 좀 무섭더라고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딱 타보고 잘 가네 하고 나서 다음 날도 또 무인 택시를 잡아서 또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인 택시가 좀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정이 급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앞에 있길래 오늘은 그냥 저거 타고 갑시다 해서 사람 운전하는 택시 타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가다가 제가 그 중국의 택시 운전 기사분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통역 통해서 무인 택시는 운전을 곧잘 합니까? 그걸 여쭤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당연히 기술적인 게 궁금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답변이 기술적인 게 아닌 다른 답변을 주셨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택시기사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무인 택시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곧 쟤네들만 남을 텐데요.
무슨 얘기지 하시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나도 언제까지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만간 도래할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느껴지는 대사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국 현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인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미니카 같은 이 조그만 차량 이거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배달? 맞습니다, 대장님. 무인 택배 차량이에요. 네, 배달. 높이가요 딱 요 교탁 높이 정도 됩니다. 요건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우리로 따지면 쿠팡 차량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무인 택배 차량이 저희 아파트 단지까지 옵니다. 그럼 아파트 경비가 우리 물건 왔나 보다 뚜껑 열고 우리 아파트 단지 택배 물건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뚜껑 닫으면 지가 알아서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집계하는 국가 거점기관은 고용정보원입니다. 근데 이 고용정보원에서 집계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 1위는 운수물류업이에요. 택시, 버스, 택배 등등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두 직업의 거의 멸종을 지금 향해 중국은 먼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 기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민심이 불안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3월 달에 중국 전인대 행사에서 이번에 가장 예산 증액률이 높았던 게 치안입니다. 국방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남을 대표하는 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온 게 이 밑에 건데요. 꼭 호남에 아직 계시는 후배님들께 꼭 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거 보러 갔습니다. 샤오미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샤오미라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는데 축구장 10개 정도 되는 규모의 공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인 공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의 이미지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교도소. 예, 감옥 같고 어두침침하죠. 네. 맞습니다. 샤오미의 엔지니어들이 축구장 10개만한 규모의 무인 공장을 다 만들어 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아니래도 되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조명을 우리가 왜 단 거야? 조명을 다 없애버려. 그래서 샤오미의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 공장의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 실제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천장에 조명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기기들 안에 계기판만 반짝반짝 빛나고요. 조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가끔 저 광주도 많이 갑니다. 역대 시장님도 다 뵀었던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런데 가끔 광주도, 광주뿐만이 아니죠.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고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대부분의 공약 중에 꼭 들어가는 거 있죠. 기업 유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그 새로 시장이 되실 분이나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 기업 유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지역을 대표하는 선배님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기업에 정확히 뭘 유치하는 거냐?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거냐?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냐? 공장을 유치하는 거냐? 대부분 지역은 공장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현기차도 공장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공장이 우리 광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지방세에서 거둔 걸로 토목공사 다 해주고 지방공사 다 해서 산단 조성해주면 그거 다 여기 계신 분들의 세수로 간 건데, 그래서 기대하는 건 그 공장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면서 일자리 파급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희망하는 건데 그 공식이 이제 깨졌어요.
이제 지방세수로 그거 많은 공장 유치 지원해봤자 그것 때문에 딸려 내려오는 근로자 숫자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럼 지방세수를 왜 그 회사에 지방공사하는데 우리가 왜 쓰느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게임의 룰도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출장 갔다 와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뭐 오늘은 뭐 방송 출연이 아니니까 뭐 약간 삼성의 결례를 하더라도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두 회사를 만나고 왔는데요. 알리바바라는 회사랑 샤오미라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팀이 만나고 그 다음 이재용 회장이 만나러 가셨어요. 한 달 뒤에. 네. 그런데 알리바바, 샤오미를 만나는데 거기 나오는 임원분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한번 퀴즈를 맞춰봐 주십시오. 알리바바, 샤오미 같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일하고 있는 상무, 전무, 부사장 이 임원들의 평균 연령 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대 정도 될 거예요. 30대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여성 임원이 최연소라고 했는데 27살이에요. 알리바바야 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났던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직함은 본부장인데 부사장급이라고 하더라고요. 35살이었어요. 저도 이제 곧 50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어립니다만 제 스스로가 벌써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국가 생각하고 뭐 산업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부터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 벌써 뭐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얘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알리바바의 가장 나이 지긋하다는 35살짜리 부사장님이 마지막 날 연회를 베풀어 주시길래 마침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거나하게 그때 백을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물었죠.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되냐?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니 비즈니스라는 게 경험도 필요하고 수많은 네트워크도 있어야 돼.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영어로 물었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영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젊은 총잡이. 젊은 총잡이로만 싹 깔아놓으면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 이런 거는 성찰 이런 거 필요 없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이 그냥 공부하는 학자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뭐 별다른 의도가 없나 보다 싶었는지 그냥 솔직히 알려주더라고요. 저희도 경험, 노하우, 성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앞에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는 아니고 뒤에 있는 백오피스인 인사, 재무, 노무, 법무는 그런 시니어들을 좀 섞어서 썼대요. 그랬는데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생기지가 않더래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알리바바라는 회사는 중국의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그래서 자기네 직원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전국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집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20만 명 교육 프로그램 짜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 많은 외부의 사람을 한 20년 그런 걸 했다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내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어서 한 40명만 우리 팀원으로 구성할게 뽑아주고 그리고 내가 전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양식들이 있는데 거기 빈칸 채우듯이 하면 이거 연간 프로그램 싹 운영할 수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잘 굴러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외부에서 초빙해서 모시고 온 사람 밑에서 일하는 애들 2-3명에게 자기가 밥을 사주면서 좀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물었대요. 뭐 내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 본부장님하고 뭐 할 때 내가 더 지원해야 될 게 있으면 말해라 했더니 그 중에 한 2 친구가 가만히 밥을 먹다가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 20만 명을 교육시키는 걸 50명 가까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거요 직원 3명에다가 인공지능 2개 쓰면 끝입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설명 좀 해봤는데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미안한데 5장 정도로 정리를 해달라 해서 정리한 걸 받았는데 야 진짜 그게 가능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분에게 미안하지만 외부에서 모셔온 그 경험 많은 그분을 내보내고 그 밑에는 애들에게 시켰더니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적은 비용에 그걸 다 해버리더래요. 즉 무슨 소리다? 경험이 많은 것이 진정한 완전한 혁신을 이루는데 선입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로 싹 깔았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런 일들을 해내더래요. 우리는 공장 짓는다 그러면 여기 사람 몇 명 뽑아야 돼가 먼저 시작인데 걔네들은 공장 짓는다고 꼭 사람 뽑아야 되는 거야? 이 질문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조명은 왜 산 거야? 조명까지 없애버리는 이 완벽한 혁신을 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경험이 많은 게 지금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물이었어요. 대단하시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제 넘게 무슨 결론을 가진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러고 있는 거를 미국도 알겠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자기네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을 여기까지 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걸 하기 위해서 선택한 두 번째가 뭐냐? 요즘 미국의 최고의 호구 노릇을 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에다가 특히 일본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손정희 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도 저런 AI 산업단지가 있으면 좋겠으니 우리 손 회장과 일본 곁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했느냐? 손정희 회장이 1조 달러를 투자해 주겠다고 했어요. 미국 내 여러 곳에서 그 산업단지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AI가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당연히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들만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공장을 미국 각지에 무인 산단이라고 해야겠네요. 산업단지가 무인인 그 산단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약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그냥 확실히 나가면서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누르고 그 다음에 미국 부채 갚는 거 이거 해결하는 거 말고 궁극적으로도 자기도 업적이라는 걸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은 1기가 아니라 두 번째 대통령 했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남의 눈치를 안 봐요. 유권자 표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만 오로지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원하는 자기의 업적은 뭐냐? 저도 KDI에 있으면서 제가 뭐 대통령을 직접 독대하거나 직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모셨던 수많은 기관장들 그리고 기재부에 파견 갔거나 산자부에 파견 갔었을 때 장관님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 이만희 장관님 같은 분의 가방모찌처럼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같이 출장 가거나 했을 때 그때 어깨 너머로 여러 대통령들의 인품, 성정 이걸 볼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얻었던 성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역시 대통령도 그냥 사람은 사람이구나. 왜? 자신이 평생 어떤 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패션 디자이너는 지나가는 사람들 옷차림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분들도 자기 직업을 어느 쪽에서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로 세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부동산 개발자로 살았고 아버님도 부동산 개발자였던 부동산 그냥 통인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세상을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겠지 하고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임기 2기 때 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영토를 넓히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영토는 뭐냐? 디지털 영토예요. 이 디지털 영토라는 게 교수님 뭡니까? 자, 제가 디지털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이건 뭐예요? 디지털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그리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돼요. 미국을 제가 붉은색으로 색깔을 칠해왔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붉은색이라는 건 이 영토는 미국이 다 먹었다는 거죠. 중국과 북한과 시리아 빼고는 전부 다 미국 영토입니다. 아, 그럼 교수님 디지털 영토라는 게 뭐예요?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아까 간간히 명함 교환했는데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회사 문 닫기 전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경기 안 좋으면 사람 좀 줄이면 돼요. 그리고 임대료 경기 안 좋으면 지점 좀 빼면 돼요. 그런데 문 닫기 전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가 세금이고요. 그렇겠죠? 네. 두 번째가 서버 이용료예요. 예전처럼 수기 결제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결제 올리면 인터넷으로 결제 받고, 그리고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앱 관리해야 돼요. 그 우리 회사의 각종 DB도 관리해야 돼요. 이제는 회사 문 닫기 전에는 반드시 매달 구독료를 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버 이용료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버 이용료는 이제 준조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 오셨습니다만 그 서버들 회사마다 저희는 아마존 거 씁니다. 저희는 MS 거 씁니다. 저희는 어디 거 씁니다. 하지만 전부 어느 나라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 전 세계의 모든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은 매달 미국에 준조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준조세를 더 두텁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 기간 때 하나가 더 늘었어요. 뭐가 늘었습니까? 우리도 이제 준조세를 내는 게 하나 생겼죠. 뭡니까? OTT 가입하잖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이제 달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원화로 결제하려면 미국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 보려면 달러를 내야 되는 세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트럼프가 하려는 건 뭐냐? 이 디지털 영토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이 로봇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곧 열리는데요. 이 로봇은 어떤 거냐? 우리 전 인류를 처음으로 커넥티드하게 만들어줬던 건 노트북이었죠. 우리가 이걸로 소통하고 온라인에서 만나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세 번째가 아마 집집마다 깔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왜 그러냐? 이 집집마다 마치 버틀러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용할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3년 안에 2만 불대의 로봇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2만 불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다 생각하세요? 싸다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용만 잘하면 이렇게 싼 게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그 기술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집에 이거 하나 배송이 됐어요. 제가 하나 샀어요. 호기심 어려서 3천만 원 주고.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왔니? 들어와.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빨래부터 해라. 그러면 화장실 가서 쭈그려서 빨래 하겠죠. 세탁기 제가 사야 될까요? 세탁기 안 사죠. 빨래 다 했어? 건조 좀 해. 건조기 살 필요 없겠죠. 로봇 청소기 당연히 살 필요 없겠죠. 청소시키면 되니까. 식기세척기도 살 필요 없네요. 그럼 이것들을 안 사기만 해도 벌써 1,000만 원 이상 빠지잖아요. 전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테슬라를 다니다가 삼성전자로 이직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번에 지난달에 선전 출장 갔을 때 여쭤봤어요. 요즘 테슬라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좀 중국에 밀리는 듯합니다. 테슬라가 요즘 왜 이렇게 신차 출시도 잘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내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뭔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차를 사실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가 만든 이 로봇을 사서
교수님이 자동차는 원하는 거 아무거나 타고 대신 갑자기 로봇에게 오늘 아침에 차키 던져주면서 야 오늘은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렇게 운전을 시키실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파워풀하실까요? 당연히 로봇 사서 여기저기 쓰는 게 낫겠죠. 그러니 내부에서도 지금 이 자율주행에 우리가 집착하는 게 맞는 건가? 이 부가가치가 계속 이 수준으로 유지되는 건가?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벤츠 타고 싶고 BMW 타고 싶은 사람도 천지인데 테슬라를 굳이 사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대충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로봇 시대 다시 이것도 우리 또 구독을 해야 됩니다. 왜? 피지컬은 로봇이지만 머리가 AI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받아야 돼요. 링크가 돼야, 연결이 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달 또 구독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현대차가 모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게 로봇 5,000개 부탁했어요. 현대차가. 그 로봇 5,000개 보내주세요라는 건 달리 말하면 뭘까요? 현장 근로자 5,000명 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이 이 상황. 그래서 미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구독료를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받아오는 그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오늘 9시에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써도 돼요. 30분까지.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너무 마음이 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육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도 앞에 계시길래 제가 요즘 국방부하고도 간간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군과에 참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 징병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거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로봇들 딱 보면 야 이거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고 지역 경제 다 망가뜨리고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막기만 해도 참 안 되는 게요. 그 이유를 제가 이걸로 많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요.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만 혼자 3.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내에 아주 전통적으로 율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아무 경제활동 안 하고 아이만 낳거든요. 그 사람들이 섞여서 3.0이지 우리가 하는 그 잘 나가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1.5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CD 국가 그 어느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돼서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저는요 저출산위원회 한번 불려가서 제 개인 견해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저출산위원회 파견 나오신 여가부 과장님께 결례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저를 정말 의미 있는 그 위원회에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마 제가 발제하는 내용이 거기 계신 높으신 분들 귀에 굉장히 거슬릴 듯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굳이 안 가도 되니까요. 다른 분을 모셔도 됩니다 했더니 그 과장님이 아주 호쾌하게 교수님 괜찮아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걸 목표로 하고요. 와서 편하게 말씀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바로 10분 뒤에 전화를 다시 하시더니 근데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 걱정이 됐겠죠. 윗분들 잔뜩 오는데. 그래서 제 발표의 요지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절대 해결하지 못할 사회 문제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출산을 꼽습니다. 그랬어요.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때 그 과장님께는 여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OECD의 수많은 국가들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사교육비가 높아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아니잖아요. 사교육 걱정 없는 나라 천지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비싸서 애 안 낳을까요?
아니에요. 북유럽 국가들은 집값 걱정 없습니다. 즉 제 요지는 뭐다? 우리 인류는 확인된 여러 이유와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이유들을 합쳐서 그냥 아이를 예전보다 덜 낳기로 결정한 것 같다가 제 결론이에요. 전부 국가의 펀더멘탈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너희 저출산위원회가 하겠다는 그 이민 많이 받아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어디서 받을 건데? 베트남, 태국도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돼요. 벌써. 중진국에 간신히 올라온 동남아 국가들도 이제 애를 안 낳아요. 그럼 어디서 받을 건데? 다 애가 귀해졌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성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교수님은 그런 자리에 오셔서 악담하고 가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의지는 아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교수님은? 여기 장관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성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실패하면 안 돼요. 기업은 실패해도 돼요. 왜? 다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국가가 실패하면 너무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플랜 B를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 애들을 다시 낳을 거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를 안 낳으면 그때 연금은 어떻게 할 건데? 국방연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 플랜 B도 같이 고민을 해라. 애 더 낳게 만드는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플랜 B로 뭘 강조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그때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방에 나가서 나라 누가 지킬 겁니까? 애들 없는데. 그래서 벌써 외국에서는 이런 군인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산불 많이 나면 누가 끌어갈 거죠? 이제 2055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 2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전화드려서 선배님들 불 끄러 가시죠. 할 수는 없잖아요. 소방 로봇이 있어요. 자, 제가 모든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일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전 세계가 컴퓨터로 다 커넥티드 됐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운영체계는 미국의 MS, 윈도우가 만들었지만 껍데기는 우리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대두됐었을 때 하나는 미국의 애플 아이폰이지만 또 하나는 이 안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지만 껍데기는 우리 삼성과 LG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반열까지 유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큰 물결에서도 이미 AI는 미국 기업들에게 놓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는 제조, 이 껍데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5만 불까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진다 하고 못 본 척, 안 본 척, 안 하는 척 하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것들만 전부 다 도입해서 아까 중국처럼 치안 예산 엄청 올려놓고 이거 택시 기사분들 파업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 영토는 디지털 영토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오늘 가져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TV 광고 보셨을 겁니다.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무슨 소리 나온다? 여보, 아버님 집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나옵니다. 실제 저는 저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면요, 저희 외삼촌에게 제일 먼저 사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지금 어르신을 돌아가실 때까지 댁에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몇 해 전부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완전히 모든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 어르신이 자꾸 어디 나가세요. 그래서 그 거실에 현관 앞에
소파 하나 놓고 거기서 TV 보시다가 어르신 나갈 것 같으면 잡아오고 어르신 나갈 것 같으면 잡아오고 어디 뭘 못 나가죠. 골프도 못 치시고. 그런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하나 어디 생겼다? 그러면 이거 사다가 그 로봇한테 부탁하면 되죠. 네가 할 일은 간단해. 저 할망구 나갈 것 같으면 잡아와. 나 골프 치러 간다 하고 가고. 그런 다음에 할머니 우리 외할머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칩 같은 거 슬쩍 걸어 놓으면 로봇하고 이격거리가 30m 넘어가면 로봇이 빨래하다가도 나가신다고 하고 상황이 되잖아요. 다시 우리 외삼촌 재미있게 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그러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지방에 있는 아까 순천 얘기도 하셨는데 혼자 사시는 어떤 친척이나 일가 높으신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 걱정될 때 요즘은 혼자 큰일 당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로봇 하나 놔두면 괜찮으신지 무탈하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맨 앞면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죠. 제 눈에는 이 사람들이 뭘로 보였느냐? 디지털 영토를 넓혀올 장수들로 보였어요. 니들이 가서 디지털 영토를 더 넓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준 조세를 계속 매달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와. 이게 트럼프의 첫 번째 목표예요. 디지털 영토를 넓혀라. 두 번째는 물리적 영토를 넓히려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캐나다에게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때? 망원 수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린란드는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저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저렇게 결례나 하고 말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역사책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미국은 처음에 독립 당시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는 스페인에게 산 겁니다.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로부터 산 거예요. 텍사스는 원래 다른 나라인데 야 너도 미국 하자 이번에 캐나다처럼 이렇게 해서 미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 지역도 멕시코로부터 산 거예요. 이 역사를 배운 미국인들이 요즘 트럼프 발언을 어떻게 듣겠어요? 이번에 또 사는 거야? 이번에 또 병합하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망언이 아니라 이번에 또 하는 거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우리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실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전 국민의 80%가 미국 국경에 바짝 붙어서 삽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제 구조의 75%가 미국의 의존적인 산업 구조예요. 합병을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애향심이라는 게 있고 애국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국민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미국 국민 되라 뭔가 거부감도 있고 주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은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캐나다가 트럼프 2기 때 한 나라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대신 그린란드는 미국 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린란드 전체 국민이 5만 명인데요. 그 그린란드의 자치령에 헌법 같은 법률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민들이 투표해서 독립 희망한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날 독립해 주도록 덴마크와 그렇게 조약이 체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제가 그린란드 주민 대표라고 하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그린란드 주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덴마크 국민으로 사실 거예요? 미국 국민으로 사실 거예요? 미국은 돈도 좀 준대요. 이랬어요. 그럼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 줍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국민
3억 5천만 명이에요. 3억 5천만 명이 5만 명 보상해주면 되는데 그럼 공 다 지워보자고. 그러면 3만 5천 명이 5명 보상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겠죠. 자, 십시일반 걷어봅시다. 자, 5명 이제 걷어먹여야 돼요. 1도 아니죠. 네. 그리고 그린란드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세계 원유의 13%가 매장돼 있고요. 천연가스의 30%가 그린란드에 있고, 다이아몬드, 우라늄, 구리, 니켈,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키토륨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린란드 국민들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거 개발 못하지만 미국에게 투자한 금액 회수하는 거 1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말했던 그린란드 사고 싶다, 캐나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파나마 돌려달라, 이게 결코 헛소리가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성장해온 나라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영토까지 넓혀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100년 연장한 위대한 국가가 되고 싶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트럼프의 두 번째 꿈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주 영토를 확장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하루도 우주의 도움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오셨잖아요. 우주의 도움 받고 온 거죠. GPS 위성으로 도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도 우리가 우주를 안 쓰는 날이 없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도 당연히 게임의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에 법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법규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유럽과 함께 그 법규를 ICOC라는 국제 규범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ICOC는 뭐냐? 연성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걸로 우주 법규를 만들자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다. PPWT라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고 있는 법 체계가 있는데 이걸로 우주 관련한 법규를 만들자. 근데 이 법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작년도에 전 세계에서 올린 인공위성의 숫자를 다 합쳤을 때 그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도 올렸죠. 그 다음에 뭐 인도 등등 모든 나라가 올린 인공위성 숫자들 중에 미국발 인공위성의 숫자의 비중이 98%예요. 네. 혼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많은 위성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원래 그 비싼 물건을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놀랍게도 무슨 젓가락 같은데 고스란히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또 쓸 수, 또 쓰고 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다? 1kg당 올리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연신 올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제가 가상으로 그려온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구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인공위성들의 모습들. 이제 우리도 한 15년 뒤가 될지 뭐 10년 뒤가 될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로, 누리호 이후에 우리도 이제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돼서 이제 우리도 열심히 올려봅시다. 많이 올려봅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리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자리가 없어요. 미국이 그 사이에 잔뜩 올렸잖아요. 그거 피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리적 공간이 상당하지만 주파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이격거리를 둬야 돼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감 오셨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미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돼서 마음껏 인공위성 혼자 올리는 거 그걸 막으려고 법적 구속력을 둡시다. 한 나라가 1년에 몇 개 이상 올리지 맙시다. 이걸 하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다? 아, 우리 그러지 말고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다들 마음껏 올리세요. 나도 뭘 안 할게요. 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로 해서
본인만 딥다 올릴 생각인 거예요. 뭔 소리지 하셨죠?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저 우주라는 우주공산에 마치 옛날에 서부개척 시대처럼 먼저 깃발 꽂아서 여기는 내 땅이다. 이거를 하려는 그 기조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트럼프 1기 때 우주군을 창설했죠. 그 우주군을 창설한 이유가 바로 이제 우주에 미국의 여러 인공위성들, 사유재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는 보안관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보안관이 우주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먼 미래에 우주에 군이 있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어떤 그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동시대에 접하고 있는 여러 변화상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진짜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뭐랄까 다시 100년을 설계할 만한 큰 비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신 태안들과 오늘 제가 공유드린 정보들이 많은데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저희 이거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불출신이면서 박 교수님 강의를 듣고 사실 굉장히